네, 오늘은 특별히 우주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대한민국 이야기만, 국회 이야기만 하기에는 저 멀리 우주에서 엄청난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일단 최근에 뭐 뉴스 많이 보셨을 겁니다. 중국은 인류 최초로 달의 뒷면에 착륙한 거는 몇 년 전의 일인데 토양 시료까지 채취를 했고 거기다 뭐 글자까지 새기고 지금 귀환하고 있다고 합니다. 비슷한 시기에 미국에서도 우주 실험에서 뭐 성공했다 이런 소식이 연달아 나오고 있는데 대표적인 게 보잉 우리 뭐 항공기 만드는 그 보잉사가 유인 우주선 스타라이너라는 걸 3번 만에 발사에 성공해서 국제 우주 정거장에 도착을 했다는 소식이 있고요. 또 한 번에 뭐 100명 정도가 탈 수 있다, 뭐 최대 크기다라고 알려진 그 우리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스페이스X의 초대형 우주선 스타쉽도 지구로 돌아오는데, 그러니까 바다의 풍덩에서 안전하게 돌아오는데 성공했다는 소식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은 좀 정부 주도로, 국가 주도로, 미국은 보잉이나 스페이스X 같은 그 민간 기업 주도로 이렇게 뭔가 미중 간의 경쟁 구도가 펼쳐지고 있는 상황인데, 이 거대한 흐름을 좀 오늘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독자 103만 명을 자랑하는 과학 전문 유튜브 채널 안될과학의 멤버이기도 하고요. 또 여러 강연도 많이 다니시고 대중들이 익숙한 분입니다. 미국 아이오와 주립대 천체 물리학 박사, 또 한국 천문연구원 연구원 출신 강성주 박사님, 유튜버 항성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렇게 이른 아침에 연결에 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마 최근에 이런 우주 관련 뉴스 쏟아지는 거 보고 항성님은 또 개인적으로 굉장히 흥미로우셨을 것 같은데, 네. 제가 앞서 이제 오프닝 멘트를 소개해드린 대로 중국의 우주 탐사선 창어 6호라고 하는데, 이게 달 뒷면의 시료를 채취해서 한 25일쯤에 지구로 돌아올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달 뒷면에 뭐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흙을 이제 가지고 오는 거잖아요. 이게 그렇죠. 저는 그게 무슨 의미가 있나 약간 좀 문외한이기 때문에 그런 생각도 드는데, 이게 인류에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 이번에 중국 창호 6호가 세계 최초로 달 뒷면에 네. 토양과 암석 샘플을 채취해서 이제 말씀해 주신 대로 25일 날 귀국을 한다고 하죠. 예. 여태까지 달 월석이라는 달 토양이라든지 아니면 월석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뭐 1960년대 아폴로 임무부터 해 음. 가지고 소련도 옛날에 구소련이죠. 구소련도 중간중간 무인 탐사선, 지금 보낸 무인 탐사선처럼 달 토양을 채취해 오기는 했었는데 전부 달의 앞면에 있는 토양을 샘플을 채취를 해 왔어요. 네. 근데 우리가 흔히 보는 달의 앞면이라고 하는 부분은 이제 밝은 부분도 있고 어두운 부분도 있는데, 인제 어두운 부분을 달의 바다라고 하고 인제 밝은 부분에 인제 있는 곳이라든지 아니면 어두운 부분이라든지 이런 곳에 샘플들을 채취를 해 왔는데, 네. 중국이 세계 최초로 달의 앞면은 이미 샘플을 채취를 해 왔거든요. 예. 이번에 창호 6호죠. 지난 창호 5호에서 샘플을 채취를 해 왔습니다. 그리고 창호 6호가 달 뒷면에 샘플을 채취를 해 오면은 우리 지질학자라든지 아니면 천문학자들은 달의 앞면과 뒷면의 그 구조, 그러니까 지질학적 구조가 다를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음. 근데 우리가 아직도 한 번도 확인을 해 보지는 못했죠. 물론 돌고 있는 그 달 궤도 위성으로는 확인을 해 봤는데 예. 직접 확인은 못 해 봤으니까, 이번에 가지고 와서 진짜로 우리가 이론이 막 맞는지 아니면은 달의 샘플 뒷면은 정말 어떻게 달라져 있는지 요런 것들을 채취를 확인을 해볼 수 있는 최초의 기록이라고 할 수 있겠죠. 정말 예. 큰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지구에서 밤하늘 이렇게 바라보면 보이는 달은, 그러니까 계속 같은 면만 보는 거죠. 제가 잘 몰라서 음 그러는데.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 면만 보는 이게 건데 네. 뒷면의 시류를 채취했다. 네. 사실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는데 예. 달의 앞면만 보이니까 달의 뒷면은 계속 밤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 계시는 분들도 되게 예. 많거든요. 근데 앞면하고 똑같이 우리가 보통 한 달에 한 번씩 우리가 뭐 보름달이 뜨고 금음달이 뜨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달의 네. 주기가 바뀌는데 달의 뒷면도 2 주에 한 번씩 밤낮이 계속 바뀌고 있습니다. 네. 음. 고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제 개인적으로는 달의 뒷면에는 토끼가 있을 수 있다라는 추정도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도 좀 밝힐 수 있지 않을까. 요거는 밝혀졌죠, 이미. 그런가요? 예. 달의 뒷면에는 토끼가 없는 걸로. 없는 달의 걸로. 그래서 이번에 창호 6호가 가지고 오는 달의 샘플이 사실은 되게 중요하거든요. 예. 우리가 달의 토끼라고 부르는 부분이 인제 달의 현무암질로 보이는 어두운 부분인데 예. 달의 뒷면에는 그런 부분이 존재를 안 하고 있어요.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달에 토끼가 없는 거죠. 아. 왜 달의 앞면에만 그렇게 화산 형성과 관련된
일명 용암과 같은 분지가 있는 거고 뒤에는 달의 뒷면에는 그런 토양이 없는 건지도 이번에 가지고 오면 어느 정도 비밀이 밝혀질 수 있는 근거가 생기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달 뒷면의 시료라는 게 뭐 현무암질이냐 뭔가 그러니까 제가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리면 달의 뒷면에 그 흙이나 그런 입자를 가지고 온 게 무슨 의미가 있냐라고 했을 때 그 성분을 분석해 봐서 어떻게 뭐 구성됐고 이런 걸 추정을 해볼 수 있다는 거군요. 그렇죠, 그렇죠. 아, 사실은 달에 대기가 없잖아요. 예. 달에 대기가 없으면 우리 지구 같은 경우에는 달에 대기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주로부터 오는 특히 태양으로부터 오는 강한 우주선이라든지 음. 아니 태양풍 이런 것으로부터 보호를 받고 있는데 그런 것들로부터 직접적으로 노출이 되면은 지구에서는 생성될 수 없는 암석들이라든지 아니면은 아. 뭐 금속들이라든지 그다음에 헬륨3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달에 헬륨3가 많다. 네. 나중에 우리가 핵융합이 상용화되면은 쓸 수 있다는 그런 것들도 핵융합이 어, 어, 그 헬륨3 같은 것들도 사실은 다 대기가 없기 때문에 달에 풍부한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번에 채취를 해오면서 또 착륙했던 지점이 달의 남극 지역에 가까운 달의 뒷면이기 때문에 우리 또 달 탐사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지구 유인이 사람이 거주하는 미션이라고 네. 생각을 했을 때 그런 쪽에서 뭐 물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여러 헬륨3라든지 아니면은 요즘 전자기기 아니면 반도체 제조에 꼭 필요한 히토류라든지 이런 것들이 얼마나 포함되어 있는지도 확인해 볼 수 있겠죠. 네. 지금 항성님이 말씀하신 중간중간 저희가 자료화면으로 실제 중국 측이 공개한 창어 6호 달표면 착륙하는 그런 장면도 영상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중자 그 한자로 그거를 새긴 것도 굉장히 맞아요. 신기한데 약간 그거는 좀 국민들에게 보여준 이벤트겠죠, 자국민들에게? 아, 그럼요. 네. 뭐 미국 같은 경우에는 아폴로 11호가 달에 처음 착륙했을 때 발자국 남겼듯이 네. 중국도 무언가를 우리가 달의 뒷면에 처음으로 착륙했다 이런 거를 네. 이제 처음으로 달의 샘플을 가지고 온다 이런 거를 가지고 와야겠죠. 사실 달 뒷면에 착륙은 2018년도였나요? 창호 4호가 네. 처음으로 성공한 적은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샘플을 달의 뒷면에 샘플을 가지고 오는 건 이번이 처음인 거죠. 예. 그런데 궁금한 게요. 제가 알기로는 미국 그리고 구소련, 그러니까 현 러시아 워낙 이제 뭐 달 탐사 이런 거 역사적으로 굉장히 속도를 내오다가 지금은 좀 주춤한 것 같은데, 그러니까 달 탐사하면 뭐 미국, 근데 달 뒷면까지는 왜 미국이나 러시아는 시도하지 않는 거예요? 그 너무 어려워서 그런 건가요? 그쵸. 이게 어, 기본적으로 달 탐사, 달 뒷면의 탐사는 매우 어려워요. 음, 그리고 달의 앞면, 사실 1960년대 말 70년대 초에 미국이 그 달에 탐사를 했던 이유는 너무나 명확하죠. 소련이라는 옛날에 구소련이라는 곳이 우주 탐사에 있어서 최초라는 기록을 미국을 제치고 싹 다 가져갑니다. 네. 남은 게 없었어요. 미국의 아, 입장에서는. 그래서 우리가 달에 간다. 우리가 달에 최초로 간다. 달에 사람이 간다. 이런 거를 상징적으로 이제 소련보다 우리 과학기술이 앞서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했기 때문에 가는 거였고, 사람이 가기 때문에 무조건 안전이 최우선이었어요. 아, 당시만 하더라도 이제 그때 달에 사람을 내린 기술만 하더라도 이미 매우 훌륭한 기술이었는데 달의 뒷면에 간다는 건 그것보다 더 높은 수준의 기술이 필요했던 거죠. 음, 실제로 매우 어려운 기술이고요. 달의 뒷면에서는 통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잘 되지 않기 때문에 이번에 중국 같은 경우에는 달 뒷면을 탐사를 하기 위해서 그리고 2018년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최차오라는 이제 통신 위성을 저 지구에서부터 150만 킬로미터 떨어진 라그란주 2포인트에 이미 갖다 놨습니다. 사전 작업을 한 거죠. 아, 통신을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통신을 어, 할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기지국을 하나 세운 거네, 쉽게 말하면. 그렇죠. 예. 아, 쉽게 예를 들어서 우리 축구 경기 같은 거 볼 때 위성으로 보잖아요. 네네. 네, 그런 위성을 이미 하나 갖다 놓은 거죠. 야, 통신을 하기 위해서. 그렇군요. 그런 사전 작업들도 필요하고 무인 탐사로 해야 되는 검증 같은 과정들도 창호 4호가 이전에 달 탐사 뒤에 가면서 여러 가지 기술들이 쌓였을 거잖아요. 이런 반복적인 기술들이 필요한데 당시에는 시간이 없었고 미국과 러시아가 경쟁하던 시대에는 구소련이 경쟁하던 시대에는 시간이 없었고 또 음, 사람이 가야 되기 때문에 안전성 문제가 있었고 이후에는 달에 대한 직접적인 뭐 여러 가지 그 뭐 평가라든지 이런 게 달라지기 전까지는 네. 갈 이유가 없었죠. 왜냐면 음. 비용도 많이 들고 이미 달에 대해서는 여러 번 갔다 왔기 때문에 그래서 아폴로 임무도 중단을 시켰던 거였고 그래서 가지 않다가 이제 달에 가려고 하니 중국 같은 경우에도 무언가를 보여줘야 하, 되잖아요. 뒷면으로 이제.
예전에 미국이 보여줬던 것처럼 구소련을 앞서기 위해서 그래서 달의 뒷면에 돈을 투자를 하고 기술을 투자를 해서 아. 이번에 성공을 한 거죠. 그런 역사적 배경이 있고 정치적 배경이 있습니다. 뭔가 여기서 플러스 알파를 내놔야 한다는 그런 압박감도 있는 것 같네요. 아. 압박감도 있고 예. 약간 보여주는 거죠. 아. '우리가 이 정도다. 아. 우리 기술이 이 정도다.' 이런 걸 보여주는 거죠, 중국 그렇군요. 입장에서는. 그 비슷한 맥락에서 중국 계속 공공연히 우주몽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그 우주 탐사에 들이는 비용이 뭐 200억 달러 이상으로 추정되고 있다라는 말도 나오고 중국의 우주백서에 따르면 거대한 우주를 탐사하기 위해서 우주 산업을 개발하고 중국을 우주 강대국으로 만드는 건 우리의 꿈 이렇게 백서에 말을 하고 있기도 한데 지금 항성님이 보시기에는 중국의 현재 우주 기술력 전 세계에서 어느 수준입니까? 탑입니까? 이번에 그 달 뒷면으로 입증이 됐습니까? 솔직히 인제 그 정도까지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 음. 예전에 중국과 그러니까 예전에 미국과 구소련이 서로 경쟁하던 시대에는 서로가 거의 탑이라고 했었잖아요. 예. 근데 그 시간이 오래 걸렸는데 중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수준과 비교를 해 본다고 하면은 국가가 가지고 있는 자체적으로 국가가 가지고 있는 기술은 좀 미국에 정말 많이 근접했다 저는 아.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왜냐하면은 그 현재 독자적으로 우주 정거장을 발사에 성공한 나라, 그다음에 달 탐사에 성공한 나라, 화성 탐사선을 착륙을 동시에 한 나라는 지금 현재는 중국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에도 러시아 같은 경우에도 우주 정거장 같은 경우에는 인제 국제 공조라든지 뭐 일본이라든지 다른 유럽이라든지 여러 나라와 공조를 하고 있고 네. 근데 중국 같은 경우에는 우주 정거장 텐궁도 뭐 예전에 추락한다 뭐 이런 말도 있었던 것처럼 예. 일단은 세우는 데 기술력을 가지고 있고 이번에 보셨듯이 뭐 마음만 먹으면 달 탐사 뒷면이라든지 다음은 아마 인제 유인으로 아. 중국도 달에 사람을 보낼 것 같은데 그 정도의 기술력을 어느 정도는 확보를 하고 있다고 봤고 우주인도 지속적으로 배출을 하고 있고 예. 그다음 기술과 투자 수준은 아직 사실은 미국에 완전히 미치지는 못하고 있어요. 근데 음. 중국이란 나라가 정말 무서운 게 마음만 먹으면은 언제든지 할 수 있다는 걸 우리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게 무서운 거 아니겠습니까? 예산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나사 예산이 금년에 한 250억 달러 정도 되는데 예. 중국은 인제 거의 이번에 한 200억 그 근방에 나사 운영비에 거의 가까운 돈을 투입을 해 가지고 지금 우주 산업에 올인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 곧 근접하고 인제 러시아는 확실하게 앞섰고요, 제가 음. 보기에는. 네. 그러면 굳이 미국 순위를 따지면 미국이 탑이고 네. 중국 네. 그리고 뭐 러시아나 뭐 인도. 미국을 100 점으로 기준으로 했을 때 예. 저는 중국이 한 90점 이상으로 왔다고 아 봅니다. 그렇군요. 네. 자 여러분들은 지금 유튜브 과학 전문 채널 안될과학의 항성님과 함께 달 이야기 듣고 계십니다. 자 그런데요. 그럼 미국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네. 미국은 아까 제가 앞서 설명드린 대로 좀 민간 쪽이 계속 성공 소식이 들리고 있어요.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스페이스X의 대형 우주선 스타쉽이 네 번째 시도 만에 지구궤도 비행한 다음에 다시 인도양 바다로 안전하게 그 안전하게 들어왔다는 거는 다시 쓸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사람들도 안전하게 갔다가 와서 이제 뭐 보트를 타든 이제 다시 귀환할 수 있다는 소리가 되는 건데 그러면 이게 더 뭐 안정화가 돼야겠지만 우리 지금 뭐 비행기 타고 미국 가듯이 한 100명 정도가 한 번에 타서 우주 한번 돌고 올 수 있다는 거네요. 사실 우주로 돌고 다시 오기에는 그 목적으로 만들어진 거는 아니고요. 그 목적으로 음. 만들어진 거는 다른 상업용 이제 우주선들이 있기 때문에 그 목적으로 만들어진 건 그거고 이번에 스페이스X의 대형 우주선인 스타쉽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거대하게 만든 이유가 '많은 인류를 화성에 보내겠다.' 또는 아. '달에 거주를 시키겠다.' 이게 주 목적인 거죠 사실은. 예. 그리고 거기에 거주하는 사람들을 인제 지구로 귀환시킨다든지 이런 것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이렇게 거대하게 만들었던 거고 대단하죠. 사실은 음. 4 번의 발사가 있었고요. 아파트 한 채가 한 동이 올라가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 아파트 30 층짜리 그 건물이 한 동이 올라간다고 보면은 돼요. 높이라든지 예. 크기라든지 그런 거 보면은. 근데 그게 올라가서 우주까지 올라간 다음에 1 시간 동안 지구를 비행을 하고 다시 한번 지구 재진입에 무사히 성공한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말만 해도 완전히 SF 같고 네. 정말 엄청난 기술 같은데 그거를 매번 1 차, 2 차, 3 차, 4차 계속 나아졌거든요. 계속 나아지는 목표가 있었고 그리고 1차 때, 2차 때, 3차 때, 4차 때 모두가 계속 박수를 치면서 환호를 했던 이유가 음.
세웠던 목표는 달성을 했어요. 1차 때는 올라가는 거. 아하. 일단 띄우는 게 목표. 2차 때는 분리하는 게 목표. 예. 아. 3차 때는 뭐 이렇게 각각의 목표가 있었어요. 이번 4차는 재진입하는 게 아 목표. 그렇군요. 네. 그 그러니까 목표는 매번 달성을 했거든요. 3 차가 실패가 아니었네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아하. 실패라고 할 수가 없었죠. 그러니까 계획된 실패네요 어떻게 보면. 딱 그쵸. 여기까지만 성공하자. 거기에 어. 대해서 필요한 데이터들은 이미 다 확보를 했거든요. 이야. 이번 4차 발사도 무서웠던 게 이 정말 흔들리거나 아니면은 들어올 때 그다음에 날개도 하고 이거 날개도 하나 떨어지는 부분들이 이제 보였거든요. 네. 그런 부분에서도 모든 데이터를 이제 활용을 하면서 모으면서 이 날개 개선이라든지 이게 뭐 페인트 문제였는지 기계적 결함이었는지 아니면 음. 우리가 들어올 때 생각보다 부하가 더 걸렸던 건지 우리가 계산이 잘못된 건지 이런 것들도 다 계산을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음. 그래서 스타쉽 자체는 진짜 우주 탐사의 패러다임을 바꿀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뭐 대량 방금 말씀해 주셨듯이 대량 수송이 있고 반복 사용이라는 것은 우리 경제적인 입장에서 이것도 민간 기업이기 때문에 그 재사용 가능한 반복 사용을 경비를 낮출 수 있었어요. 사실 최초의 재사용은 스페이스X가 아니거든요. 뭐예요? 우주 왕복선이에요. 아 그렇죠, 그렇죠. 나사가 발사했던. 나사가 만들었던. 그러니까 예. 이미 재사용은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음. 그거를 경제적으로 비용화시키지는 못했어요. 왜냐하면은 국가가 하는 사업이었기 때문에. 음. 근데 이거는 이제 반복 사용을 하면서 경제적으로 비용을 낮출 수가 있었죠. 왜냐하면 예. 민간 기업이기 때문에. 또 그렇게 우리 화성이라든지 달이라든지 이런 거를 가면서 일론 머스크가 꿈꾸고 있는 아까 방금 말씀해 주셨던 다행성 종족으로 우리가 갈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줄 수 있는 유일한 우주 어떤 탐사선이라고 볼 수 있죠. 지구를 떠나서 다행성, 여러 행성에서 사는 종족이 인류가 될 것인가에 대한 어떤 그 출발점이 될 수 있는 게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스페이스X의 스타쉽이다. 이렇게 네. 또 설명해 주신 중간중간 저희가 스타쉽 발사 장면도 보여드렸는데 아파트 30층짜리가 올라가는 그 거대한 모습 봤습니다. 자 그런데 또 하루 차이로 또 다른 그 미국의 보잉사는 또 유인 우주선 스타라이너라고 하네요. 이 네. 스타라이너도 국제 우주 정거장 ISS와 또 도킹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네. 스페이스X에 이어서 바로 다음 날 또 보잉의 스타라이너까지 계속해서 이렇게 성공 소식이 들리고 있는데 스페이스X는 저 개인적으로 알았는데 보잉사까지 이렇게 하고 있는지 몰랐거든요. 저는 뉴스를 네. 보고서 알았는데 이렇게 미국은 이제 나사도 물론 하고 있겠지만 민간 업체가 좀 더 주도해서 선의의 경쟁을 펼치는 모양새가 된 거는 왜 그런 거예요? 이게 엄밀히 말하자면은 선의의 경쟁이라기보다는 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미국도 지금 이미 60년대, 70년대 달까지 가면서 만들었던 기술들을 다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예. 이거를 계속 정부 주도로 하기에는 비효율적이라는 걸 스스로 알고 있습니다. 아하. 그래서 나사의 역할은 우리가 돈을 줄 테니 너네가 이 돈으로 기술을 가지고 있는 이 기술들을 만들어 봐라 라고 했을 때 민간 기업들한테 줬을 때 네. 훨씬 더 저변이 펼쳐지고 더 빠르게 프로젝트를 수행을 할 수가 있어요. 음. 아시겠지만 국가나 아니면은 정부가 하려고 그러면은 세금을 쓰는 거기 때문에 네. 이 근거를 남긴다든지 아니면 책임 소재의 여부를 위해서 절차가 계속 많아지고 의회에 딜레이 되고. 보고하고 막 맞아요. 영화 보면 그러다가 의회에서 막히고 막 그러잖아요. 보고하고 막 한 번 막혀버리면 그냥 1년이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게 안 되다 보니까 효율적이지 못하다라는 것을 느껴서 이제 그런 역할을 하기로 했죠. 그래서 이번에 나사가 우주 탐사 수송, 그러니까 그 우주인을 상업 승무원을 수송하는 프로그램을 계약을 했습니다. 2020년대에 보내는 걸로. 그 계약 대상자가 나사와 계약한 대상자가 스페이스X고 그다음에 두 번째가 보잉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경쟁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이 두 개는 나사와 계약을 해서 우주인, 그러니까 지금 우주정거장에 머물고 있는 우주인들을 수송하는 프로그램들을 임무를 수행을 해야 돼야만 하는 약간 용역인 거죠. 그러네요. 네. 발주 받았으니까 진행하는 거네요. 근데 이 발주를 받았으면 납기 기일이 매우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예. 스페이스X 같은 경우는 납기 기일을 정확하게 지켰죠. 그래서 8번이나 이제 최근에 보낸 것까지 8번을 보냈는데 그 사이에 보잉은 납기 기일을 지키지 못하면서 계속 미뤄지면서 이번에 처음으로 성공을 하게 된 거죠. 그렇군요. 네. 우리나라로 좀 시선 돌려볼게요. 지난 이제 5월 27일에 우주항공청이 설립이 됐습니다. 물론 뭐
미국이 아까 100점이라고 하셨고 한국은 몇 점입니까라고 제가 질문은 드리지 않겠습니다만 많이 따라가야 되는 상황이긴 한데 그래서 현실적으로 지금 우리 항공청도 설립된 마당에 한국의 우주 개발의 목표는 일단 어느 정도로 잡아야 된다고 보세요? 첫 단추가 뭐가 돼야 된다고 보세요? 저는 첫 단추는 우리만이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무엇인가, 우리 한 음, 대한민국이 할 수 있는 기술이 무엇인가를 명확하게 목표를 잡아야만 네. 이 기술이 발전을 할 수 있다고 보이고요. 방금 중국 같은 경우에도 우리는 달의 뒷면에 간다. 미국 같은 경우에도 구소련과 경쟁을 할 당시엔 우리는 달에 간다. 이런 음, 뚜렷한 그 나라만이 할 수 있는 목표가 분명히 있어야 되거든요. 네. 근데 사실은 조금은 안타깝지만 우리는 지금 우주청이 세워진 거는 매우 중요해요. 왜냐하면은 우주 탐사와 관련된 여러 가지 것들을 중심적으로 할 수 있는 축이 생겼고, 이 네. 우주청을 중심으로 이제 대우도 뭐 연구원들의 대우라든지 처우라든지 이런 것들도 훨씬 나아지면서 확실히 연구를 중심으로 그다음에 뭔가를 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이 됐다는 것만으로도 매우 중요한데, 우리나라만 반드시 할 수 있는 무언가를 찾고, 어. 현재는 약간 비전이라든지 아니면은 목표라는 거를 보면은 우주 탐사를 활발하게 늘려서 2032년까지 달에 가고 2045년까지 화성에 가고, 네. 그다음에 이때 개발되는 여러 가지 경제적 효과들을 우리가 산업 효과에 녹이겠다. 우리나라 대한민국 경제에 녹이겠다. 이 음. 정도까지만 있는데, 여기에는 우리나라만 할 수 있는 거는 아직 나와 있지 않아요. 달에도 많은 나라들이 이미 갔고 화성도 많은 나라들이 이미 갔고,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만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라는 것을 반드시 고민을 해야 되고, 네. 그다음에 하나 더 추가돼야 되는 거는 미국 나사도 그렇고 유럽 우주국도 그렇고 모든 나라들이 천문학을 기반으로 하는, 그러니까 과학적 그 관측이라든지 아니면은 연구를 목적으로 한 프로젝트가 지속적으로 오래 갈 수가 있어요. 근데 음.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우주청 같은 경우에는 무엇을 쏜다는 거에 되게 집중되어 있거든요. 무엇을 쏠지가 지금 얘기가 안 돼 있고 예. 무엇을 쏜다에 집중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쏘는 거에 집중이 되어 있죠. 그래서 무엇을 쏘기 위해서는, 예를 들어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이 그렇게 우주 탐사의 신비를 밝힌다든지 우주 역사의 신비를 밝힌다든지, 아니면 어떤 뭐 가이아 우주망원경을 보내서 별의 지도를 만든다든지, 이런 것들을 목표로 하고 있을 때 우주청이 훨씬 더 프로젝트 베이스로 연구 개발이라든지 아니면은 거기에 맞는 탐사선이라든지 이런 거를 개발을 할 수 있는 시간을 벌 수가 있거든요. 예. 왜냐하면은 그 프로젝트들은 이 우주선을 쏘기 위해서는, 이 망원경을 쏘기 위해서는 이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니 이 정도의 시간에 맞게 우주 탐사선을 개발을 한다라든지 음. 이런 시간이 있는데, 지금 현재는 우리 너무 당장 이렇게 써야 된다, 이렇게 개발을 해야 된다, 약간 목표가 없이 음. 개발에만 너무 치중하고 있는 게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가장 강하게 드는데, 그렇군요. 프로젝트 베이스로 천문학이 반드시, 그다음에 과학적 연구가 반드시 목표가 돼서 중심으로 돼서 그것을 이루기 위한 발사체라든지 프로젝트 베이스가 되어야 음.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게 되어야만 이제 우리가 동남아 시장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곳을 노릴 수 있는 그 정도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너무 막 성과를 내야 된다는 거에 막 또는 정치적 논리 막 뭐 내야 돼. 이번 정권은 해야 돼. 이런 거는 안 돼야 될 것 같고 저도 그 프로젝트라는 베이스를 제 나름대로 해석해 보면 뭔가 이거는 그냥 뭐 임기나 이런 걸 떠나서 정말 지속 가능한 어떤 프로젝트 맞아요. 하나를 내실 있게 완성해 나가는 그런 게 중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드네요. 네.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그냥 네. 이거는 뭐 국경을 떠나서요. 뭐 중국, 미국, 러시아, 뭐 인도, 우리나라 이런 거 다 떠나서 인류는 왜 우주 개발을 하느냐가 궁금해요. 그러니까 우주 개발의 궁극적인 목적이 뭔지, 뭐 멀티 아까 플래네터리 스피시스 그러니까 다행성 종족 우리는 지구 말고 다른 데서 살아야 된다? 근데 지구 아직까지 살만한데? 그러니까 왜 우리는 우주 개발을 해야 됩니까?라고 우문을 제가 던진다면 항성님은 어떻게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너무나 전형적인 답변들이 있기는 예, 하죠. 예, 왜냐하면 예. 우주의 기원과 구조를, 뭐 새로운 과학적 호기심도 채워야 되고, 네, 네. 우주 자원의 활용이 너무 많다, 우주 자원을 반드시 해야 된다, 그로 인해서 경제적 이익도 갖춰야 되고, 네. 그다음에 우주 기술, 이 기술 자체가 국가 안보와 사실은 되게 직결되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음. 나라와 나라 사이에 교환이 어려운 건데, 그리고 뭐 미래를 생각을 하면은 아까 말씀해주신 다행성 종족으로의 인류의 생존과 뭐 번영을 추구를 한다, 뭐 이런 것들이 있을 수가 있는데, 예. 그런 거를 물론 그런 게 목표가 맞기는 해요. 중요해요. 하지만 그런 거는 우리가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돈이 그렇게 많이 드는 우주 탐사를 왜 해야 되냐? 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국가 자체가 전 세계에서 성숙해 가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음. 무슨 말이냐면은 어린 시절에는 그러니까 사람이 어렸을 때는 네. 차가 필요하고 집이 필요하고 그러지 않잖아요. 나는 장난감이 필요하고 과자가 필요하고 그렇죠. 책이 필요하죠. 그런데 그 아이가 커가면서 성인이 되면서 내가 머물러야 될 집이 필요하고 차가 필요하고 이게 한 인간이 성숙하면서 성숙해지는 과정에서 필요한 것들이 달라지듯이 예. 이 나라가 과학 기술이 발전을 하고 그만큼 경제적인 수준이 높아지면서 반드시 갖춰야 되고 전 세계를 이끌어 가야 될 의무들이 달라진다고 봐요. 저는 그 음. 과정이라고 보면은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이제는 경제적으로도 탑 10 안에 드는 나라이고 네. 그다음에 우리나라 과학기술 수준 같은 경우에는 물론 노벨상으로 그 기준으로 하는 거는 쪼끔 그렇기는 하지만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미국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여러 나라들이 절대 무시 못할 근데 음. 오히려는 어떤 부분에서는 능가하는 수준을 갖고 있는 매우 과학기술적으로도 우수한 나라이기 때문에 그 두 개를 바탕으로 반드시 이거를 해야 되는 저는 의무도 있다고 봅니다, 우주 어. 탐사를 이끌어가는. 약간 그래서 우주 인류에 탐사 기여하는 그런 그렇죠. 국가의 위상이 올라왔으니 네. 아 그렇군요. 그래서 저는 이거는 의무라고 보기도 하고요. 그 예. 의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런 뭐 돈이 많이 들지만 뭐 자원이 많이 들고 그다음에 예산도 많이 들고 하는 거기는 하지만 이런 거를 반드시 투자를 해야 나중에 인제 뭐 정말 우리 인류가 우주로 진출을 하는 그 타이밍일 때 이끌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리고 그 일원으로서의 한 나라를 담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때 그 임무들을 담당하는 나라들은 전 세계를 이끄는 나라들일 거예요. 음. 그래서 그때 임무를 수행을 하기 위해서라도 우리나라는 우주 탐사에 그리고 그거를 위해서 지금 미국이라든지 강대국들은 반드시 우주 탐사에 그 목적을 우주 탐사 개발의 목적을 두고 있다는 것을 아마 생각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네.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런 나라에 사는 국민으로서 오늘 항성님과 되게 치열한 일상을 사는 순간에도 약간 시야를 많이 넓혀서 지금 우주를 두고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좀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어서 한번 모셔봤습니다. 지금까지 구독자 103만 명을 자랑하는 과학 전문 유튜브 채널 안될과학의 멤버이자 아이오대 주립대 천체물리학 박사 또 한국천문연구원 연구원 출신의 강성주 박사님 유튜버 항성님과 함께 우주 이야기 해봤습니다. 항성님 이렇게 아침에 시간 길게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렇게 이해하는데 정말 도움이 됐고요. 정말 이게 좀 어떻게 보면 좁은 시야에 갇혀서 고민도 많은데 넓게 보니까 약간 스트레스가 풀리는 그런 느낌도 드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